제가 볼 때는 뭐 100% 넘어가면서 관세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의 전쟁은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내수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무진장으로 풀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재정 금융 정책을 역대 최대로 이제 풀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중의 전쟁이 강하게 되면 될수록 중국의 보조금 내수 활성화 정책은 더 가속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중국 경제는 제재 역설이 작용한다. 그래서 2분기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 점 먹고 광고 나오는 동안 한 점 더 입에 넣었어요. 아침에 저는 이 공복을 잘 못 참아가지고 이것저것 먹는데 이렇게 삼프로라티 고기나 음식 나올 때마다 이렇게 끼니를 또 때웁니다. 여러분들 뭐 이장에 고기가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또 저희가 좋은 구성으로 좋은 제품 가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럴 때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장님 모실 때마다 약간 음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늘. 부럽습니다. 고기 냄새 많이 나죠? 한 점 드시고 들어오시지. 네, 또 안 드셨죠? 죄송합니다. 자, 저만 맛있게 먹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미국이 중국에 245%라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진 높은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네. 마진 60% 겨우 돼요. 근데 보통 높다고 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한 40%. 그래서 보복 관세는 50%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 100%대이든 200%대이든. 그래서 지금 어제 백악관이 245%를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쇼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악관의 쇼에 중국은 노란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겠군요.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은 그 125% 때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보복 관세를 올리는 것은 안 하겠다 대응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00%를 더 올린 거고. 그래서 뭐 지금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100% 넘어가면서 관세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전쟁은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이 끝났다라는 표현은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시장의 샥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럼 이번에는 1000%대를 내. 1000%든 200%든 뭐 그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서로가 미국은 이제 중국 기업 괴롭히기를 이제 그 뭐 상당 기간 한 거고, 지금 중국은 미국 소비자를 괴롭히는 걸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괴롭힘의 시대, 괴롭힘 당하는 시대.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더 거기에 내구력이 강하냐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미중의 협상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방송 바로 직전 방송에서 얘기한 월마트의 재고가 스탁아웃 되는 순간이 미중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죠. 월마트가 물건이 없어서 판매하지를 못하는 그런 정말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큰 차이는 이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고통이 세면은 이제 항복을 하거나 손을 드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인내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위하고 데모하고 뭐 이제 난리를 치지만 중국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대한 인내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뭐 인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더라도 네.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4천만 명 이상이 이제 굶어서 죽는 그런 아사자가 나와도 이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약신 운동인데, 네. 그래서 미국이 보복관세 때려가지고 수출이 뭐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매장이 60%가 비었을 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건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냐? 네.
그래서 박수 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시위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건 뭐 후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중국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게 좀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협상의 여지는 뭘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4%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소비 부양, 내수 부양이다.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9월 달부터 이제 뽑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지금 나왔고, 거기에 이제 조미료로 그 미국이 보복관세를 때리고 인한 이제 선구매 현상, 수출 밀어내기가 있어요. 그러나 네. 수출 밀어내기가 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내수란 얘기죠. 그래서 내수가 이제 뭐 보조금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냐? 그거는 중국이 이구 환신, 이제 구형 제품 바꿀 때 그 보조금 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자동차하고 가전이 주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이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레가시 D램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분기 5.4가 1분기 5.4가 나왔다는 것은 뭐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네.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느낌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 네. 명목은 5.4로 지난 분기하고 똑같지만 실질은 명목은 지금 4.59예요.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 느낌이 아직 있는 거죠. 저희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차트 보시는 거 다음 차트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차트.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데이터 예. 수치가 뭐 좀 복잡히 나와 있는데 저게 그림이 파란 약간 색깔로 조금 보이는 것, 저게 실질 GDP고 우리가 네. 발표를 본 저게 5.4고 그 밑에 이제 붉은 색깔 약간 띵 그래프가 저게 명목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최근 한 몇 분기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디플레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무진장으로 풀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고 그래서 2분기에도 어떡할래 그럴 때 디플레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재정 금융 정책을 역대 최대로 이제 풀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우리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2분기도 과연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뭐 앞에 밀어낼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미중의 전쟁이 강하게 되면 될수록 중국의 보조금 내수 활성화 정책은 더 가속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중국 경제는 제재 역설이 작용한다. 그래서 미국이 세게 이제 밀면 그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은 세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의 예상하고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분기에는 뭐 밀어내기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재정 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구 소비재 중심의 보조금 집행을 굉장히 이제 땡겨서 해서 이제 수치를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2분기에도 어쨌든 미국의 관세에 폭탄이 드리워져 있어도 중국은 자구책으로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2분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100% 이상으로 올라간 순간 더 이상의 쇼크는 없다. 이제는 되게 더 이게 첨예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놨기 때문에 중국은 뭐 히토를 내놓고 미국 기업 제재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막 245%로 벼랑끝 전술까지 가고 있으니까 내놓을 것은 다 내놨으니까 이제 대화할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멀어질 대로 멀어졌기 때문에 와 이들 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쪽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느 쪽을 보세요? 군들의 속성은요 막판 대타협입니다.
막판 대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꾼 트럼프하고 정치꾼 시진핑이 붙었을 때 이제 결국 절벽으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서로가 조절을 하는 것 같고 서로가 카드를 세게 내고 난 다음번에는 물밑 협상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전화 거냐, 요게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먼저 울면 지는 거고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게 지금 게임이에요. 누가 전화를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것 협상하자고. 같으세요? 네.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 같으세요? 그 시진핑이 트럼프가 10% 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15% 때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겠다. 네. 그런데 아직도 전화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제 보면은 중국이 그 외교부가声明을 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협상하겠다. 그 표장까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조건. 그래서 그 외교적 존중을 해줘라. 네. 그리고 자꾸 뭐 이게 정책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씩 바꾸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협상 대표가 도대체 누구냐, USTR이냐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냐, 이제 백악관이냐, 요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언급할래 말래. 요것도 같이 포함해서 요 4가지 요건들을 맞추면 이제 우리가 협상에 나가겠다. 먼저 오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여기서 누가 먼저를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중국의 힘이다. 감히 세계 최강 미국 거의 마카파 수준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 좀 이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대놓고 외교적 존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아한 표현이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스태프들도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이런 회담의 전제 조건을 아주 작심하고 내놨다. 그래서 말 이쁘게 하려면 회담에 나오고 안 그러면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도대체 무슨 겁없는 이제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컸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커졌다는 없는 거죠. 상황이고 거의 대등한 상황으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대등보다는 네. 약자임에 분명한데 네. 그러나 약자이지만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거 이제 그 이길 수는 없어도 네. 상대를 이제 잡아뜨릴 수 있는 거죠. 그 카드를 지금 슬쩍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그 H20 칩 수출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 때문에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중국도 이렇게 칩 수출이 제한이 되면은 이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게 그 얼마 전에 딥시크 관련해서도 어쨌든 저가 칩으로 이걸 개발한 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만 이제 대박이 났다. 더 발전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준비한 차트 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만 이제 손해 보는 그런 그림도 조금 글자가 작게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H20을 뭐 했지만 이게 한 55억 달러 이제 재고 손실이 있는 건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매출의 한 13%가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네. 근데 그만큼 매출 주면 이익 같이 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중국의 실력입니다. 중국에 지금 저기 보시면은 하웨이 910C라고 하는 게 저게 H100, H20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은 이제 H100의 한 70% 이상의 성능을 가진 칩을 중국이 국산을 했고 네.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보시면 한우지라고 하는 저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가 이게 스타트업에서 이제 우리 같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얘들이 지금 AI 칩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H20 정도 수준의 칩은 중국이 이미 국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큰 충격 없다. 그 대신 왜 했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딥시크를 하고 있고 그걸 뭘 갖고 했냐 봤더니 H20으로 했다는데 자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한 건데 문제는 이미 H22 제한이 없을 때 뭐 이제 아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거의 150만 개 이상을 이미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펙트는 이제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팔래 그럴 때 문제가 중국이 H100이나 이런 고성능 칩을 싱가포르나 이쪽을 통해서 우회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요걸 이제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PU 시장에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채우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고, 그래서 지금 H20까지 하면은 GPU 칩은 중국으로 수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그 빅테크들이 더 고성능의 이제 AI를 만들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게임에서는 뭐 중국이 아주 선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브래크웰이 나온다. 뭐 이제 그보다 더 센 것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성능의 60배, 100배 되는 이제 GPU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럼 그걸 알고리즘으로 커버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든 걸 다 틀어막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이 그 하드웨어에서 GPU를 얼마나 빨리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냐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5나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HBM도 마찬가지 지금 2 수준이지만 3로 들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타격은 사실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받지만 그 다음엔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요? 그렇죠. HBM 쪽에서. 그래서 뭐 단기간은 아니고 이게 이제 중국이 악심 먹고 이제 덤벼들면 시간의 문제지 이게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면 미국에서도 이미 그것을 능가하는 기업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중국도 사실 쉽게 그거를 또 개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캐치업을 한다는 것은 네.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나 캐치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문제는 거기에 하드웨어는 성능이 뭐 한 3단계, 4단계 떨어지지만 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이게 미국보다도 월등히 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2단계밖에 안 뒤져도 알고리즘으로 4단계를 앞서가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타를 개조해서 이거를 BMW나 벤츠 수준의 이제 성능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한 거, 그게 바로 딥시크죠.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인질로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도 있고 히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히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은 이거는 월마트예요. 월마트. 그래서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것은 뭐 6개월, 1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치명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뭐 F-35, F-47 같은 경우도 네. 히토류가 뭐 450kg 이상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은 뭐 전투기 없다고 그래서 뭐 지금 싸움 못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문제는 무엇보다 주먹이 가깝고 이제 목공이 포도체인 것이,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없어졌을 때 이게 이제 엄청난 부메랑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에 싼 뭐 무슨 뭐뭐 그 가게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만약에 그게 싹 빠졌다. 네.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그 일반 서민들의, 소비자들의 이제 지갑을 터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서민들이 못 참아서 대마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표심에 목숨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책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협상할 수밖에 없고. 소비 대란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그 지지율, 정책에 대한 지지도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힘의 시대에서 기업을 괴롭히는 것이 유리하냐, 소비자를, 표심을 괴롭히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면 이게 표심을 괴롭히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심을 괴롭히면 이건 악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애플의 이제 영업 정지를 한 6개월 시켜버리면 이게 애플의 시총 세계 1위, 미국 1위 회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수많은 파생상품 포함해서 시장이 대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 다 악소리가 나게 되면 네. 이제 그 항이, 그 원성이 또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하고 투자자를 이제 중국은 아마 계속 건드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업들을 때려잡아서 이거를 이제 손을 보겠다는 건데 효과가 누가 빠르냐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긴 시간 동안 이게 망해도 인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한 놈만 패라는 건데 미국이 중국만 갖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57개 나라하고 다 전쟁판을 벌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벌집을 조금 잘못 쑤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일부 국가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도 되게 유의미한 협상의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방국들 일부에서는 뭔가 솔선수범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 쪽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기는 근데 이제 한데. 지금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은 무한 신뢰하는 우리 큰형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무한 신뢰 국가가 아니라 네. 이것은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국가로 전락을 해버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은 수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 개방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중국하고는 탈중국해서 이건 버려야 될 시장에서 이건 다시 관리해야 되는 시장으로 스탠스가 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네. 이제 뭐 대통령의 입 하나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쁜 것은 결국은 뭐 주식시장에도 주가가 왜 떨어지냐고 그럴 때 그건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은 그 방금 지적하셨지만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중국보다도 자기의 가장 이제 팬이고 우방인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이제 이런 이제 나라를 먼저 잡아다가 이게 그 때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방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이제 잠재적인 불만이 있고 그게 이제 어느 한 나라가 터져서 나오게 되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마 뭐 우방도 다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트럼프하고 트럼프의 스태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소비자가 왕이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공급망에 단절이 생겼을 때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황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보는 관점은 누가 더 먼저 총알이 떨어지냐? 그건 중국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이게 표심이 투심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총 쏘기 전에 이제 자초할 수 있는 리스크가 미국한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40놈은 나의 말 안 듣고 50놈은 생각 절대 안 바꾼다고. 7말 8초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바꾸냐. 아, 그래요? 40 넘으면 남의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50 넘으면 자기 생각 안 바꾼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지금 미국의 그 정책의 경직성을 놓고 보면 네. 이제 그런 성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이 경직된 부분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전화를 누가 거느냐도 관건이긴 한데 지금 시진핑은 동남아 순방 나서고 있어서 뭐 순방할 때는 사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통화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그 순방할 때까지는 두 대통령의 전화 통화 얘기는 없겠네요. 뭐 화상회의야 뭐 전 세계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아주 나쁜 것이 이런 거죠. 뭐 적의 적은 친구다. 베트남이랑 손을 좀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헛발질이 네. 중국은 가만 앉아서 어부질을 하는 그래서 트럼프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반대로 행동만 하면 무조건 표를 얻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때린 게 캐나다고 멕시코고 네. 그다음에 이제 EU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베트남을 이제 최대로 때린 건데 그러면 시진핑은 그 세 부류의 국가들하고 우리 친구하자.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울고 있는데 네. 얼마나 아프냐. 내가 닦아줄까? 이 눈물 흐르는 나라가 온다고 하면 이건 적이든 뭐든 손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가 시장 규모 이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돈 외환 보이고 세계 1등이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시진핑의 해외 순방을 이제 현지 국가들이 박수치며 맞는 이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건 완전 어부질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안 바꾼다고 하면 이제 왜 이제 그런
호기심이 생기죠. 중국만 때리면 되지 왜 50몇 개 나라를 다 때리냐. 네. 그게 이제 비밀은 뭐냐 그러면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서 지금은 중국의 적자가 한 30% 조금 넘어요. 70%가 중국 이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중국만 때려서는 3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누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중국 이외의 나라를 지금 전면전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선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잘못된 전략 맞습니다. 한 놈은 패야 되는데 이걸 전체하고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작은 화살 한 개 맞으면 뭐 견딜 수 있지만 57개를 한꺼번에 맞으면 이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이상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행동은 그 미국의 무역 적자의 구조에 있다. 중국 이외의 나라의 비중이 70%가 되기 때문에 이걸 때리지 않고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나머지 70% 국가하고 미국이 때리니 나하고 잘 지내보자. 이제 이렇게 표를 얻는 거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 모든 나라 50개국 넘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 부과하고 계속 협상을 하려는 그 큰 빅피처 끝에는 결국에는 그 우방국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중국이 없어도 미국이 같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중국을 더 크게 때리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사람이 한번 마음 상하면요. 그다음 보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때리면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20년 지나봤더니 사랑의 매인 줄 알겠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너무 아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7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 나쁘고 코로나 이후에 다 헤매고 할 때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주머니에다가 돈 많은 찔러주는 이제 사람이 뭐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사람이 최고지. 너 폐활량을 좀 늘려라. 그래서 물에 한 번 더 집어넣는 사람이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정책이 세계 경제 상황이나 기업 그 각 나라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게 맞는 거냐 틀리냐 메이크 센스 하냐는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미스터 M이라고 그 마니한테 물어보면 되죠. 많이요? 그래서 주가가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마스터 플랜이 맞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냐. 네. 미스터 머니가 보는 트럼프 정책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랜드 플랜은 틀렸다. 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시장이 맞고 틀리고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말씀이신데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좀 덜 빠지고 버텨내는 것은 그만큼 중국 쪽에 뭐 유리하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싸우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4월에 개최했었던 정치 국회가 조기에 열린다라는데 이것도 이제 뭔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빨리 펼쳐야 돼서 그런 걸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네. 그려놓은 거 중국의 이제 정치국회의라는 것은 당설 1번부터 25번까지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회의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이게 이제 너무 더울 때하고 추울 때 빼고 이제 매달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4월, 7월, 12월은 항상 경제 관련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4월은 뭐 특별히 미국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뭘 한다 이건 아니고 네. 경제 정책을 1분기를 분석하고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작가님이 적어 놓으신 것처럼 예상보다 보통 저기 보시면 4월 29일, 28일, 30일 항상 말일날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또 땡겨서 하겠다. 네. 요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잘 이제 모르는 쪽에서는 야 이거 245% 때리면 중국 죽었네. 그리고 중국의 14개 인민들이 다 그렇게 뭐 총명하거나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차단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경제 부양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이 이런 것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날짜는 조금 땡긴다고 하면 네.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시그널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 이번 뭐 정치국 회의를 4월 달에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아니라 정기적인
이제 회의에 경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게 날짜를 땡긴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뭔가 보여주는 것이 무슨 서방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대내용이다.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제 정책 의지 또는 이제 대항력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버텨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트럼프가 보통 이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굽히거든요. 그런 좀 관점으로 전화 먼저 좀 그런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해야 되는데 딱 이제 90일 겨우 아직 못 지났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초반전도 아니라 극초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바로바로 대응하고 세게 나가지 않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네. 지금 협상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6개월 뒤에 더 큰 걸 갖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협상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서로가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계 넘버원인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면서 중국을 압박할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최근 뭐 3, 4년 동안 뭐 수많은 중국 위기, 붕괴, 뭐 폭망론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저런 정도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정말로 긴장해서 봐야 되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라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망했다, 뭐 비끝쳤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이제 시각이자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조금 미국과 싸우는 걸 보면서 답을 준다. 뭐 망했고 피 끝났으면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난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조금 그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반대로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면 중국이 한국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손짓, 시선, 협력 이거를 이제 베트남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래? 요거를 이제 사실은 신경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탈중국 뭐 이걸로만 이제 노래를 부르면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부터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손잡아서 뭔가 돈을 챙기려고 하니까 우리도 중국이 믿기는 하지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 갓파더에 나오는 대사를 잘 생각해야 돼야 되는 네. 아마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에 뭐 그 문화적 교류 얘기까지 시장에 전달되면서 중국도 결국에는 우방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또 이게 진행이 될지 대타협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